최근 스트레스와 불안 증가로 인해서 과호흡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은 적절한 치료 없이 악화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대한이비인후학회 이현종 학술 부회장님 모시고 과호흡 증후군의 증상, 원인과 진단, 치료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이닥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학술 부회장으로 있고 분당 리아농 이비인후과의 대표 원장으로 있는 이현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과호흡 증후군이잖아요. 네. 일단 과호흡 증후군은 무엇이고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들을 모아둔 것이거든요. 이른 그대로 과호흡, 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버리고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보통은 호흡 중추를 증가시키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까지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어지러워지고 숨도 차고 굉장히 공포감도 느끼고 실신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점점 사라진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지하철에 사람 많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약간 과호흡 증후군이 올랑말랑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 과호흡 증후군의 원인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과호흡을 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거나 뭔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심리적인, 약간 정신과적인 그런 과호흡 증후군이고,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조금 감별을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진짜로 폐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 질환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게 천식 환자분들 또는 급격하게 기흉이 생긴다거나 다른 암부터 해서 여러 가지 폐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생길 수 있고, 심장 질환 같은 경우도 부정맥이 갑자기 뜨거나 협심증이 있거나 심근경색인데 그 증상보다는 과호흡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조금 빨리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 여름이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데 겨울에 아기들이 열이 막 많이 날 때 너무 힘들어서 과호흡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여자분들 그런 경우 있는데 통증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갑자기 급격한 통증을 받아들일 때 또 과호흡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호흡 증후군의 원인은 심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어떤 질환이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과호흡 증후군 어떻게 치료를 하고 각 치료법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까 크게 말씀드린 게 사실 과호흡 증후군으로 응급실로도 많이 오긴 하거든요. 저도 응급실 근무할 때 많이 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심리적, 약간 정신적 이런 문제로 오는 그런 그룹이 하나가 있고, 진짜로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또는 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크게 나누고요. 심리적인 만약 문제가 있고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 마음을 다스리는 치료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릴렉스 시키는 거죠. 조금 약간 눕히는 것보다는 앉히는 게 더 좋은데요. 조금 한적한 곳으로 좀 옮겨가지고 눕히거나 약간 기대서 앉히고, 그다음에 벨트 같은 걸 풀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속옷도 꽉 끼니까 안 되는 그런 것들 풀고 단추 좀 풀어서 릴렉스를 먼저 하게 만든 다음에 호흡을 같이 시키는데, 예전에는 이 과호흡 증후군 하면 항상 연관 검색어 검은 봉다리, 검은 비닐봉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씌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사실 호흡을 멈추게 만든다면 그냥 입을 이렇게 막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비닐봉지를 가지고 막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호흡을 정상화시킨다는 개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릴렉스를 시킨 상태에서 호흡을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호흡 정상화 해보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쵸. 옆에서 치료해야 되는 어떤 의사분이라든지 옆에 계셨던 분이 호흡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시범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마라톤에서 호흡하는 거 보면 호흡을 조금 느리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할 때
내쉬고 들이마실 때도 이렇게 들이마시는 그런 호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기 그 운동할 때의 호흡법이고 이런 걸 따라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인데 사실 환자분들이 보면 자기가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자기 몸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슴 쪽에 손 하나 그리고 배 쪽에 손 하나를 올리고 나서 자기가 호흡을 내쉴 때 들어가는지 그리고 들이마실 때도 이렇게 들이마시는지를 느껴가면서 호흡을 잘하는지 박자가 맞는지를 보여주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반드시 그 의사분이라든지 옆에서 하는 사람이 시범을 보여주면서 같이 해야 됩니다. 너 이거 해봐. 절대 안 됩니다. 그쵸. 이 상황에서는. 호흡에서 중요한 거는 박자 그리고 약간은 천천히 속도를 늦추는 네.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뭐 약물 치료든 심리 치료든 호흡이든 이렇게 하면 완치가 가능한 개념인가요? 그 첫 번째 그룹에서는 제가 네. 호흡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치료를 하고 네. 사실 그 두 번째 그룹 치료를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천식이 있다거나 네. 또는 기흉이 갑자기 발생했다거나 부정맥이 생겼다거나 협심증이 있거나 또는 어지럼증이나 이석증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이런 호흡만으로는 사실 교정이 안 되겠죠. 그쵸. 네, 그럴 때는 그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타겟으로 어떤 치료, 약물 치료라든지 몸과의 치료가 필요한데 그건 전문과 선생님이 같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반복돼서 생기는 경우라고 하면 일단 질환이 있는 두 번째 그룹에서는 그 질환을 평상시에 컨트롤을 잘하면 급격하게 악화, 이걸 이제 발작적 악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천식 같은 경우는 흡입기를 잘 쓴다거나 또는 어떤 호흡기 감염을 생기지 않게 하고 부정맥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커피 같은 거 끊고 자극성인 음식 끊고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잘 지키면 발작성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이 첫 번째 그룹들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치료가 있거든요. 심리 상담 치료 같은 건데 그런 것을 평상시에 잘 받아서 버릇을 바꾸듯이 어떤 이런 루틴을 바꾸면 되거든요.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또 이게 마음 심약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때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네, 몇 가지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오디션 나가는 분들 어떤 약들이 있거든요. 베타 차단제 같은 약들을 처방받아서 그 시기에 약물을 복용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을 때 조금 조심해서 잘 넘어가면 또 좋아진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과호흡으로 인해서 또 다른 위험성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다시 이제 처음에 얘기해서 첫 번째 심리적이라든지 정신적인 그룹 그리고 진짜 질병이 있는 네. 그룹을 나눴을 때 심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순간 발생하는 이런 과호흡 증후군 분들은 사실 크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많이 보셨죠. 그리고 좀 쓰러지기도 하고 네. 뭐 위험스럽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놔둬도 좋아지기도 하고 스스로도 또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시죠. 예, 그런 분들은 반복될 수 있지만 크게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두 번째 그룹들 진짜 폐질환이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거나 뇌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과호흡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선을 넘는 그런 수준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냐? 호흡이 조금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 몸이 산성일 때가 있고 알칼리성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중성이죠. 네. 가운데가 맞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음식을 잘못 먹거나 이 콩팥 질환이 생기거나 뭔가 생겼을 때 산성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혈중에 그런 산성화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과호흡은 몸을 알칼리화 시킵니다. 무슨 알칼리 건전지도 아닌데 몸이 알칼리화가 됩니다. 이렇게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됐을 때 몸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뇌 기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 뇌와 심장은 어떤 배터리의 응급 양극이 있듯이 전기 신호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몸의 많은 부분들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진짜 나빠지면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서의 과호흡 증후군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좀 알고는 계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그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아유, 중요할 그럼요. 것 그게 같다라는 가장 생각이 중요하죠. 듭니다. 네. 그럼 이 과호흡 증후군이 발생하기 쉬운 유형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이것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이 뭐 네. 과호흡 증후군이 생기는 유형이라고 해서 결국 뭐 나쁜 어떤 체질의 사람 이런 거는 절대 아니지만, 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건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데 왜 나는 가끔씩 어떤 상황에서 꼭 이렇게 좀 예민해지는 상황이 벌어질까?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방송이 나오기 전에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MBTI라고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F 유형이 아닐까. 저 완전 대문자 F인데. 아, 진짜요? 네. 네. 그러면 생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거고, 그냥 어떻게 좀 의사가 아닌 좀 일반인적인 관점에서 다시 접근을 해보면 감정이입을 좀 잘하는 그런 분들에게서 또 심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 흔하게 응급실 쪽으로 가지 않고 주변에서 보는 건 사실 병원이라고 하면 저희 직원도 최근에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요. 환자분이랑 이렇게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직원분들이 너무 이제 잘해주려고 하는데 서운하게 환자분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막 분노는 아니지만 너무 서운해서 이렇게 쌓인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 도중에 과호흡이 막 생기는.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막 너무 억울해서 막 하다 보니까 호흡이 딸려서 그냥 주저앉게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또는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되는 만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주인공에 과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잘 되는 분들은 또 어떤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뭐 분노 아닌 어떤 감정의 격한 상황으로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이건 결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나쁜 게 아니니까 과호흡 증후군 자체는 어떤 뭐 나쁜 질병이다, 그쵸.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냥 어떤 감정의 기복이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질환이 있는 분들만 조심해서 잘 구분하고, 그분들은 만약 생기면 바로 응급실 가거나 병원에 직접 데려다 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과호흡 증후군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TV 보다 보면은 걸그룹 친구들도 갑자기 맞아요. 쓰러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저는 예전에도 병원에 있으니까 과호흡 환자들 많이 봤는데, 요즘 같은 많은 스트레스가 좀 있는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경쟁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좀 네이버라든지 이런 지식적인 측면에서 접근도도 많아지니까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아마 과호흡 증후군을 좀 노출시킬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굉장히 슬플 수도 있는데, 그런 만성적인 스트레스성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뭐 알려주세요. 사실 아나운서님도 이런 약간 라지 F라고 했는데 네. 좀 감정의 기복도 있고 사실 이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맞아요. 평소에 뭐 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저는 그래도 그 명상에 한 몇 년 전부터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내면을 차분하게 그럼요. 다스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렸던 제가 몇 가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호흡법 중에 이런 자료가 있긴 합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이름은 좀 어려운데, 페버스 메소드라고 하는 어려운데, 자세를 보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요가를 하거나 명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버릇을 좀 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루틴을 좀 혼자 있으면서 조용한 곳에서 명상도 하고, 내가 약간 감정의 기복에 휩쓸리거나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말린다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나 스스로를 좀 찾아가는 그런 이렇게 줏대를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줏대 세운다. 네, 줏대를 세우는 명상이나 이런 자기 혼자만의 호흡을 좀 가져보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임상 의사의 입장에서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 스승님들한테 배울 때 이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서
나온다는 말을 항상 배워왔거든요. 가르친 그대로 사실은 조금 더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몸을 건강하게 혈액순환도 잘 되게 심장도 튼튼하고 폐활량이 늘어나게끔 만들어 두는 게 저런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아무리 뭔가 힘들고 뭔가 불안할 때 저는 운동을 하면 땀 흘리고 나면 되게 그럼요. 개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현종 학술 부회장님과 함께 호흡 증후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또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과호흡 증후군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호흡 증후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요, 주저하지 말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